여러분, 원빛 쓰나미라 결국 늙어간다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원빛, 쓰나미, 몰려온다는 뜻이니까. 이게 대한민국만 이런 것이 아니라 전 세계가 마찬가지란 뜻이에요. 대한민국의 원빛 쓰나미는 뭐 여러분들도 잘 아시잖아요. 예, 그만큼 베이비 부모 세대들이 이제 퇴직을 하면서 말입니다. 예, 출산율은 지금 엄청나게 낮아지고 있죠. 살기 어려우니까. 예, 이 합계 출산율이 0.7까지 떨어진다는 그런 전망까지 나오니 예, 시장은요 경제활동 인구가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시장 전체는 어떻게 될까요? 이게 점점 내려앉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요. 우리나라도 장난 아닙니다. 세계 평균 대비 대한민국 고령화율 차이를 보면요. 우리나라가 7%포인트 높습니다. 세계 평균보다도. 예, 실제입니다. 실제. 세계 평균 대한민국은 17이에요. 세계 평균은 10이고요. 우리가 17이니까 굉장히 고령화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여러분 고령화 속도가 빨라지면 이게 어디서 많이 듣던 이야기 아니에요. 일본. 예, 일본에서 굉장히 많이 듣던 이야기입니다. 일본은 심각합니다. 지금 고령화율이 29%예요. 예, 세계 평균이 10%인데 무려 예, 거의 3배가량 차이가 납니다. 그럼 왜 이럴까? 예, 이렇게 되면 여러분 고령화율이 높아지면 기본적으로 소비를 줄입니다. 나이 많은 사람들이 예, 젊은이들처럼 충동 구매 안 하거든요. 대부분 경험 구매합니다. 경험 구매. 경험 구매를 한다는 것은요. 이게 소비가 20대 30대보다가 적다는 뜻이에요. 예, 소비가 적으면 어떻게 될까요? 소비가 적으면 당연히 저성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저성장으로. 예, 결국 말입니다. 저성장, 저물가. 예, 저물가가 일본식 불황의 핵심인데 이게 소비가 줄어들면 기업들 입장에서는요. 박리담회라도 재고 처리라도 해야 되겠다 해서 가격을 낮추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것이 예, 현실화된다는 거예요. 일본은 실제로 예, 그런 상황을 굉장히 오랫동안 맞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전 세계가 예, 고령화율이 굉장히 빠르다는 겁니다. 독일은 22%입니다. 세계 평균 10%보다 많죠. 프랑스는 21%, 영국이나 캐나다는 19%입니다. 대한민국은 미국하고 호주하고 다 똑같이 17%입니다. 이거 적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은 합계 출산율이 낮기 때문에 아마 고령화율은 더 빨리 늘어날 겁니다. 아마.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싱가포르나 중국도 마찬가지 예, 14를 기록하고 있어요. 세계 평균 10보다 높아요. 예, 인도는 7이에요. 그나마. 여기에서 여러분 가장 충격적인 숫자가 어딜까요? 중국입니다. 중국. 중국은요. 예, 세계 경제의 어떤 심장이라고도 이야기하고요. 세계 공장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여기가 고령화율이 세계 평균 10보다 높은 14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4라는 것은 여러분 예, 중국도 고령화가 시작됐다는 뜻이에요. 고령화가 시작되면 여러분도 알다시피 경제활동 인구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중국도 늙어간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됐을 때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고령화 속도가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빨라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중국의 인구가 예, 지금은 이제 세계 2위가 됐나요? 2022년 기준으로 인도가 중국을 앞섰다고 하니까 예, 이제는 인도 인구가 세계 1등입니다. 예, 중국의 인구는 세계 2등인데 문제는 중국의 인구가 줄어드니까 세계 인구 증가율이 점점 줄어든다는 거예요. 증가율이 말입니다. 반면에 세계 인구 수는 지금 80억까지 늘어났잖아요. 그죠?
80억까지. 그러나 증가율이 둔화가 된다는 것은 아마 앞으로 고령화 현 상황이 점점 커진다는 이야기가 돼요. 그럼 일본처럼 말입니다. 성장률이 계속 꼬꾸라질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일본이 꼬꾸라진 걸 보면 말입니다. 잃어버린 10년이니 잃어버린 20년이니 이야기하잖아요. 일반적으로 1990년, 1991년부터 일본은 저성장의 어떤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말입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2009년이죠. 마이너스 5.7%까지 떨어지기도 했고요. 2020년에도 거의 마이너스 4% 가까이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결국 일본식의 어떤 불황이 전 세계를 덮칠 수도 있다. 이런 상황이 되는 건가요? 실제로도 맞습니다. 중국을 보면 그렇습니다. 중국의 지금 노동력 공급 인력이 보면 확 줄어들고 있습니다. 2020년만 보더라도 굉장히 많이 줄어들고 있어요. 농민공 규모가 급감한다고 이야기할 정도입니다. 지금 2020년 기준입니다. 2020년 농촌 출신 이주 노동자들이 마이너스 517만 명까지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농촌 출신들이 이제 도시로 나가는 것도 있겠지만 그 수가 엄청 줄었다는 것, 이것은 어쩌면 말입니다. 상황이 어렵다는 이야기고요. 농민공 수도 보세요. 많이 줄었죠. 2020년에. 2019년 대비해 보면 2020년에는요.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2020년에는 2억 8,500만 명이거든요. 그런데 2019년에는요. 2억 9천만 명이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을 감안해 본다면 말입니다. 결국 중국의 상황이 세계 경제의 어떤 최악의 상황으로 되지 않겠느냐 하는 예측 충분히 가능합니다. 저희 정환진 TV에서 말입니다. 중국에 너무 경제를 의존하지 말고 다변화시켜야 된다. 그러면서 말입니다. 동남아, 베트남이나 인도나 인도네시아나 말레이시아나 이쪽으로 많이 진출해야 된다는 말씀 많이 드렸는데 사실입니다. 여러분, 노동 공급이 줄어들잖아요. 그러면 임금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올라갑니다. 실제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 지금 생각보다가 굉장히 어렵다고 이야기합니다. 생각보다. 그래서 중국 탈출을 하는 사람들도 진짜 많아진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충격적인지 아마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실제 농민공 정강 규모가 마이너스 517만 명이 됐으니까 2019년 대비 2020년에 그만큼 많이 떨어졌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아마도 말입니다. 전 세계는요. 최악의 상황을 아마 맞을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본식 불황이라는 게 전 세계를 덮친다. 이 말이 결국은 말입니다. 저출산 고령화 때문에 전 세계가 겪는 아픔이 아닐까 그런 이야기 많이들 하거든요. 아마도 그렇게 될 가능성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